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길 박사님 전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사로서 추천을 했다고 그래서 저보고 굳이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학자이면서도 현실 정치에 깊고, 또 지금은 왕성하게 정치 평론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이 뻥 뚫리는 촌철살인의 멘트를 날리는 쾌도남마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김 교수님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50으로 보십니까? 예. 금년 봄 어느 날 김 교수님이 저에게 맛있는 점심을 내시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다가 글을 하나 써주셨습니다. 주희에 그런데 저를 위로하는 글을 써주셨는데요. 자기야 강변 춘수생, 어젯밤 강변에 봄물이 불었네. 봄비가 와서 물이 불었다. 몽충거함 일모경, 아주 큰 배가 강가에 걸려 있다가 한가락에 머리카락처럼 둥둥 떴다. 그다음에 향내 왕비 추위력. 지금까지 이 배를 밀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는데 금일 중류 자제행. 오늘은 저렇게 한가운데로 가는구나. 저를 위로하는 글을 쓰시고 맹산인 87수 김동길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북 맹산의 고향이시고 그 다음에 올해 87수십니다. 비수를 앞에 눈앞에 두고 계신데도 칼럼이나 강연, 방송, 출연 등으로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성역 없이 기득권 계층의 부조리에 철퇴를 가하면서 민초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또 희망을 배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연대 출신으로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링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쇼펜하우어를 인생의 첫 번째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김동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평생 강의를 하면서 저학 훈장으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의를 하면서 살아온 한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둘러보면 이 시대의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사회를 이만큼 이끌어온 사람들, 그런 이미 공을 쌓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이셨습니다. 더욱이 성균관이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또는 오늘 현실 속에서 중요한 기관입니다. 종래에는 한국의 인재가 전부 성균관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균관이 그런 옛 영광을 되찾는 과정에 있는 그러한 때이고, 여러분은 다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 성균관은 차차 일취월장하면서 한 시대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런 여러분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신상훈 선생이 잠시 얘기를 했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성균관이라는 이름과 또 삼성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주는 한 가지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병철 회장이 만든 옛날에 자연농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을 바꿨지만 거기에 연수원이 있는데 그 연수원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차가 별로 없는 때니까 그 회사에서 차가 나와서 집에서 나를 데리고 그 당시에 자연농원에 연수원까지 갔습니다. 그 운전하는 이가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나를 운전하고 오고 가면서 하는 말이, 그 운전기사 말이, 우리 이병철 회장은 삼성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하시던 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 아주 강한 인상을 줬습니다. 삼성보다도, 그가 얼마나 삼성을 사랑했겠어요? 삼성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이병철 회장이 살아계실 때도 아니고 세상 떠나고 몇 년 됐는데 어떻게 그를 모시고 아침 저녁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서 들은 모든 걸 종합해서 그건 대단한 거 아닌가. 운전기사로 하여금 본인은 떠나고 난 뒤에 이병철 회장은 삼성보다도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던 분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듣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한마디를 한 것은 난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래 그 기관이 하는 일들을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내가 알기에는 조국 현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있어야 내가 있지, 대한민국 없으면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아까 삼성 회장이시던 이병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이병철 회장은 삼성보다도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시던 분입니다. 그런 말이 통하는 여러분과 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긴 시간은 안 하겠지만 시간만 되면 끝날 테니까 뭐 더 길게 해서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할 필요가 없이 시계를 보고 꼭 한 시간 이내에 끝날 테니까 나는 지금도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이가 병났다고 할 때 한국인 대부분이 그 이건희 회장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사회 지도자, 정치인 중에 누가 병났다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뭐 갈라지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다 딴 생각을 하겠지만 한결같이 이건희 회장이 빨리 건강해지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성균관에 관계되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의 새 시대. 그것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태평양의 새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은 역사가들의 얘기지,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의 얘기는 아닙니다. 태평양의 새 시대가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한, 그건 역사가의 예언. 이제 대서양의 시대가 가고 태평양의 새 시대가 온다. 그런 예언을 한 사람들은 역사가들이라는 거.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에 저명한 현대사 교수이던 제퍼리 바라클라우라고 하는 이가 자기 책에 박아놨습니다. 대서양의 시대는 가고 태평양의 시대가 왔다. 태평양의 시대가 왔다. 그걸 아주 간단한 영어로 제퍼리 바라클라우는 자기 책에 The Atlantic era is over and the Pacific era is here. 대서양의 시대는 가고 태평양의 시대가 왔다. 그 태평양의 시대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리더십을 잡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역사를 한평생 공부한 나 자신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대서양의 시대는 가고 태평양의 새 시대가 왔다. 그럼 지금 한반도의 이 현실 속에서 제일 괴롭게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들어있겠지만은 북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세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북은 핵을 빨리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한국의 오늘 확실한 입장인데 오늘 새벽에 뉴스를 들으니까 케리 장관이 아주 확실하게 북의 핵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중국과의 어느 정도의 얘기도 돼 있다. 그렇게 아주 요새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나갈 건가. 그리고 자꾸 걸핏하면 뭐 남한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뭐 잠수함도 이제 대한민국의 근해를 헤매이면서 언제라도 소형으로 된 핵폭탄을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협박을 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전에 없이 강경한 자세로 그건 안 된다. 북이 핵무기를 가지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볼 때 우선 한국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그 한국인의 소위 좌표라고 그럴까? 이 태평양의 시대가 온다는 건 역사가들의 말이니까 그건 틀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이미 태평양이 역사의 무대에서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그 중에 어느 나라가 리더십을 가지고 새 시대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문화적 전통을 가진 이 동양의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일 건가?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그것이 일본 아니겠는가? 일본의 그 선진화된 모습, 의회 민주주의도 그만한 수준에 가 있고 경제가 세계에 뭐 손꼽히는 강국인데 그런 나라, 민주주의의 그런 면에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일본의 시대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럴 때 역사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패권을 장악하려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한국의 거리를 흡수는 중국 사람들. 돈을 아주 물쓰듯 한다면 어폐가 있지만 아무리 비싼 물건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 거리에도 아주 도처에 들끓고 있잖아요. 그런 중국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부자가 사실은 이제 중국에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치부한 사람들이 중국에 더 많대요. 빌 게이츠니 버핏이니 하는 사람들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자꾸 나오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이 가는 것인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 태평양의 새 시대가 우리하고 무관한 시대가 아니라 태평양의 새 시대의 이 서구의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 핵도 없고 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표명한 대로 DMZ를, 비무장지대를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한국, 그런 코리아가 결국은 등장하는 거 아니냐? 오늘 이 시련 속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현실만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역사라는 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어려운 거, 일찍이 일어나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분주하게들 일하러 가고 또 절비한 고층 건물들을 보면서 언제 한국이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아까 신 선생이 어디 글을 써주는데 87수라고 썼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87인 것 같다. 틀림없어요. 87이. 이제 한 달 남짓 있으면 88이 됩니다. 그만큼 살면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살면서 일제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걸 경험하고 살고 오늘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노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본이 말이에요. 일본이 오늘 어떻든지 간에 도덕성은 없는 나라다.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죠. 일본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국민은 또 무슨 사회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무관심하고 정치를 맡아 하는 사람들은 다 조상 때부터 지배기급,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수상을 지냈다, 외무장관을 지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맡아서 고이즈미 아들도 계속 국회의원이다. 이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왜 또 한 사람 유명한 역사가 중에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생은 영국이지만은 미국의 예일 대학의 현대사 교수로 있는 그런 폴 케네디라고 하는 이가 쓴 유명한 책, 그것이 오랫동안 Book of the Month 클럽의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강대국의 흥망성쇠, 강대국이 어떻게 일어났다, 어떻게 가라앉는가, 역사적으로 고찰한 책이 그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건 뭐를 암시하는가 하니 이 태평양에 새로 시대가 온다 하는 걸 전제하고 폴 케네디는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은 안 했지만은 폴 케네디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오래전 강의를 하면서
청중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 태평양의 새로운 시대, 21세기의 주역을 담당할 나라는 1.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게 첫째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두 번째, 폴 케네디가 지적한 건 도덕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역사가의 말이에요. 세 번째, 생산성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던지고 가면서 그이가 동경대학에,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주최하는 그런 강연회에 가서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비슷한 태평양 시대의 등장을 얘기했겠죠. 그러다가 청중 가운데서 아마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그 동양에 삼국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 어느 나라가 새로운 태평양의 시대에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와서는 한 번도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생각을 내비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동경대학의 강연에서 이 폴 케네디 교수가 자기가 짐작컨대 그게 코리아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누가 이런 질문도 했다고 그래. 혹시 일본이 그 주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때 일본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것도 사실이고 본인의 입으로 새로운 시대, 태평양의 새 시대의 주역은 한국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건 역사가의 얘기니까 역사가는 대개 흐름의 줄거리를 얘기하지 구체적인 얘기를 할 능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크게 보아서 민주주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 도덕성, 수준 높은 도덕성, 생산성, 수준 높은 생산성, 그거를 갖춘 나라만이 태평양의 새 시대의 주역이 된다. 그렇게 분명히 그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동양 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첫째, 민주주의가요, 체험 없이 안 됩니다. 일본 사회는 안정돼 있습니다. 그건 왜 안정돼 있는가 하니, 농사 짓는 사람이 그저 3대가 뭐예요? 조상 때부터 농사만 짓는 일에 만족하고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하고 다릅니다. 눌러 농사 짓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거기에 무슨 우동장사 하는 사람 3대 4대가 우동장사만 해요. 거기 무슨 소바 우리 400년 동안 합니다. 그런 걸 자랑해요. 그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도 그렇지만 그 사회에 모빌리티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 사회는요, 아주 가만히 있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거는 무슨 기득권을 누리는 층, 양반 계급이 생각이 올바라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양의 대학들은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학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골탑이라고 그래요. 우골탑. 솥벽다구로 만든 탑이다. 그런 비난을 왜 받는가 하면은 한참 60년대, 70년대 조국이 격동기를 맞아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때 시골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을 대학을 보냅니다. 너도 대학 가야지.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대학을 갑니다. 땅을 팔아서라도 가야지. 이래서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요 60년대 70년대 조국의 이 건설이 안 됩니다. 다 영어로 말해서 untried leadership,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리더십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전에 가령 10명 있었다고 합시다. 그중에 양반집 아들이 몇입니까? 2사람밖에 없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양반집 아들입니다. 뭐 젊어서 감옥에도 갔다. 무슨 전봉준 같은 그런 운동을 하다 그랬나? 그게 아니고 구한국이 개혁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시대에 대항할 수 없다. 그거 주장해서 집에 가서 5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는 양반 출신입니다. 태어나기는 황해도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집안이 양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윤보선 씨라고 그이도 집안이 양반입니다. 인척 관계지만은 아주 세도 정치에 크게 관여하던 집안의 태생입니다. 윤치호, 다 그런 분들이 그 집안에서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이들이 2사람뿐이에요. 양반집 아들이 2사람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집이 가난해서 밥 먹기도 어렵다.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죽하면은 그래도 밥을 안 굶는 그 국민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버티고 나가는 겁니다. 이 조국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떠들지 말라. 그리고 잡아다 감옥에도 넣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징역이 15년, 자격정지가 15년. 그런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다가 떠들지 마. 그러면 그럴 때 항거는 하죠. 왜? 15년 징역을 살라? 그러면 무엇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냐? 긴급조치를 위반했다. 그 전에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유신헌법은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다. 이렇게 아주 내놓고 유신체제를 지지하라. 그럴 때 유신헌법, 유신체제는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잡아다가 15년 살라. 그건 좀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형을 받고 최후 진술할 때 나 항소 안 합니다. 대학 교수가 무슨 죄를 지었건 15년씩 감옥을 살아야 할 죄를 지었을 리가 없는데 생각해보니 나갔다가도 또 들어올 것 같아서 난 눌러 있겠습니다. 15년 징역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항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학생들도 많고 교수는 몇 사람 없지만 들어갔는데 그거 적당한 때 내보내야지.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거지. 박 대통령의 생각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 내인가 열흘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서 1심에서 징역 15년 언도를 받고 1심으로 끝이 나서 저 안양교도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내게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소중한 분입니다. 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드는데 먹고 사는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배고픈 사람을 향해 무슨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미술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학술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일제시대에 시골에 가면은 춘궁기에 먹을 거 없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우리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릿고개 이런 때가 되면은 얼굴이 먹지 못해서 얼굴이 누렇게 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잠깐 뭐 일만 생기면 뭐 저항한다고 그냥 들고 나오고 뭐 농민 무엇이 어쩌고 야단 났어요. 그거 다 원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먹을 거 없으면 못합니다. 그저 앉아있지요. 내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없어서 못해요. 이 돼가는 현상이 다 밥술이나 먹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요. 조국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했다. 그럼 우리가 반대하죠. 그 반대하는 건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투자해서 뭐 미국에 유학까지 시켰어요. 그 우리 집 돈으로 했어요? 다 그 남이 대주는 돈으로 해서 가서 유학을 했다. 그러면 그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균관이 과거에 선비를 많이 냈습니다. 뭐 대부분이 다 성균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이들이 뭐 과거에 급제하고 어떻게 해서 국민의 그런 신뢰를 받느냐? 저 사람들 책 많이 읽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과거에 급제했다. 훌륭한 분이다. 벼슬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이들이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니 백성들이 존중을 하죠. 아니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그거 뭐 훌륭할 것도 없고 벼슬했다. 뭐 벼슬을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때도 그래서요. 벼슬한 사람이 뭐 과거 급제한 사람이 뭐가 대단해? 저 사람의 가슴 속에는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는 각오가 돼 있어. 공자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견의 불의, 옳은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무용이야.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걸 그래도 아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서 그 벼슬한 사람들 가운데 들고 일어나서 한 시대를 바로잡은 인물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뭐 처형당하고 귀양살이하고 이러면서도 바른 말을 한 사람들이 선비들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가을이 깊어가고요. 왜 조선조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고산 윤선도입니다. 이 가을이 돼서 여러분도 가을이 된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이 윤선도라는 사람이 30전후에 창원 급제하고 한 시대의 수지입니다. 그래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조정을 바라다 보니 말이야. 한심한 놈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윤선도가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임금님께 상소문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임금님, 저 이첨 같은 간사한 놈들이 날뛰면 장차 민생이 도탄에 빠질 우려가 있사오니 통촉하소서. 그 한마디가 퇴접해가지고요. 윤선도는 벼슬다운 벼슬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저 늘 중상모략의 대상이 돼가지고요. 그러나 그이는 타고난 시인이었습니다. 시의 천재였습니다. 그 벼슬은 못했지만은 시를 썼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시들 중에 가을을 맞아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 봐야 할 시 한 수가 있지 않아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푸른 의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쏜 바위뿐인가 하노라. 한 시대를 살면서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가 벼슬하고 그드럭거리다가 일생을 마친 것보다는 역경 속에서 시를 썼어요. 저 꽃은 아름답게 피어서 얼마나 갈 건가. 꽃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게 꽃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 여름에 아주 녹음방초가 승화시라 하는 여름철에 피었던 꽃들도 다 지고 낙엽지는 가을이 됐습니다. 풀이 푸르르게 돋아나니까 얼마나 가나. 그 푸르르게 돋아났던 그런 풀도 다 시들어 버리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러나 윤선도는 마당 어귀에 있는 바윗돌 하나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변치 않을 쏜 바위뿐인가 하노라. 저 바위는 말이야 꽃이 피었다 치고 불이 푸르르게 돋아났다 누렇게 시들어가도 영원히 저 자리에 저렇게 지키고 있구나. 윤선도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 변치 않는 바위 하나는 있는 거 아니냐, 이 조국에. 오늘 현실이 어렵습니다. 뭐 사업도 안 된다, 무엇도 안 된다, 그러고 또 부정부패는 왜 그렇게 많은지 야단 났어요. 이거 될까? 그러나 이 조국이 가진 사명만 알면요, 사명 있는 개인은 죽지 않고요, 사명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도요, 여러분 자신도 개인의 삶 속에 내게 무슨 사명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믿는 동안은 두고 보세요. 안 죽어요. 중병에 걸렸습니까? 또 살아나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개인이 죽는 일 없습니다. 나는 체험으로 그런 걸 압니다. 이 87년의 긴 생을 살면서요, 먼저 내가 죽을 뻔한 것은요, 내가 23살 때 6.25 사변이 터진 그 해입니다.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는 죽을 뻔했지 아주 죽었으면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요, 죽을 뻔한 사람들은 많아요.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 뻔한 사람은 다 갔어요. 다 가고 죽을 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죽을 뻔한 경험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몰라요. 6.25 사변 때요, 저 흘러 제가 다니던 그때 연희대학의 총학생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학교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6.25 사변이 터지고 며칠 동안 학교를 지키고 있는데 교수 한 분이 오셔서, 아이고 군들 아무래도 인민군이 다 가까이 왔는데 학교를 어떻게 지키겠나, 며칠 동안 나가 있다가 돌아오면 어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켜야죠, 이런 의협심을 가지고 그 교수님 말을 안 듣다가 생각하니까 학교 회계에서 봉투도 하나 마련해서 가지고 오셔서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이 가치들 좀 남쪽에 잠깐 갔다 오면 어때? 그날이요, 우리가 떠나던 그날 새벽에 사실 한강 철교는 폭파됐습니다. 이 한강을 건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서강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한강을 건너서 그때부터 걷고 또 걷고 뭐 가다가 밤이 되면은 무슨 곡식단 있는데 거기 그저 국유 백해서 한잠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흘러 대전 갔지요. 대전서 또 수복이 안 돼서 대구 갔지요. 대구서 또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경주에도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거기 가서 또 기다려도 안 돼요. 그래서 흘러 부산까지 갔고, 또 부산서 뭐 취직을 해야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부산서 23살 때예요. 그래도 미군 부대가 해운대 비치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데 거기 일자리가 있어서 가서 통역이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미군과 그 노무자들 그 군수품 나르는 하역 작업하는 친구들 틈에서 일을 하다가 구입할 수복이 됐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 이거 빨리 서울에 가야 할 텐데 소식을 전혀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집안 식구들이 다 살았나 죽었나 그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글쎄 그 경찰 경비정이 하나 떠나는데 민간인을 몇 사람 태워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탔습니다. 그걸 타고 영도 앞바다에서 떠날 때만 해도 날씨가 좋았는데 밤이 되면서요, 아주 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심하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뭐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 10톤 조금 넘는 경비정이래요. 새 경비정인데 이거 하얗게 칠했는데 떼뚝떼뚝 하면서 똑딱똑딱 똑딱선이죠. 똑딱똑딱 하면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폭우를 만나니까요. 이게 뭐 이력 편주 아닙니까? 이게 뭐 살 것 같지 않아요? 먹은 거 다 토하고 경찰도 나와서 민간인도 나와서 물을 풉니다. 드려. 그래도 물이 자꾸 들어오고요. 죽게 되더라고요. 야, 23살이에요. 야, 사람이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도 소위 우리 어머님을 따라서 신앙이라는 걸 배워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그래도 그에게 기도가 있었을 텐데 나도 한마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죽기 전에. 그래서 그 뭔가를 붙잡고 가판 위로 기어 올라가서 넓지도 않은 가판이에요. 거기 또 뭔가를 붙잡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기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공개할 만한 기도예요. 기도는 뭐 자기가 은밀하게 하는 거지만은.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이가 40에 마이너스 하나 39대를 맞는 그 매를 맞는데 5번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합치면 195개의 매를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도둑질하다 걸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을 피력하다가 그렇게 맞은 거예요. 폐장으로요 3번 맞았대요. 그 아마 그냥 때리면 죽나 보죠. 아마 그 40대도 그런 것 같아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39번 때리고 끝낸다. 그건지 몰라요. 살았어요, 그이가. 돌에 한 번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3번 파선을 당했어요. 한 번은 물의 깊음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대요. 고생 많이 하고도 그 인간의 가슴 속에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일을 하기 전엔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우리가 탄 조그마한 경찰 경비정이 해안선을 따라가면 걱정이 없죠. 풍랑을 만나면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왜? 호남 일대에는 아직도 공산군이 그대로 있어요. 인민군이. 그러니까 서울 수복만 했지. 그래서 이 해안선을 멀리 공해상으로 여기에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23세 청년이 무언가를 붙잡고 피를 맞으면서 하나님, 제게 무슨 사명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죽기도 했으니까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셔야죠. 그러고 또 내려와서 물 푸고 또 뭐 고생 많이 했는데 어느새 뭐 조금씩 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새벽녘이 되니까요. 바람이 안 불어요. 비가 안 와요. 파도가 잔잔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경비정을 타고 23살 때 인천항에 다다랐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그때 9.28 수복을 하기 위해서 9월 15일에 마카더 장군이 지휘해서 인천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할 때 쓰인 배들이 내가 한 건 10월 초순이에요. 5일, 6일 뭐 빨리 갔으니까요. 그럴 때인데 그 인천 앞바다에 연합군의 군함, 구축함, 무슨 순양함 뭐 이런 크고 작은 배가 200척이 있대요. 굉장한 광경이고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때 갔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느냐를 늘 확인을 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됩니까? 조국이요,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 그게 첫째예요. 아니, 박 대통령, 그 뒤에 군사정권, 그 언제 민주주의를 하냐? 그것을 하면서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고요. 민주주의를 한 겁니다. 노력해서. 그리고 군사정권도요. 그 잘못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정권도 잘한 일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나라가 되지. 그건 덮어놓고 잘못된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요. 저 제주도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은 물러난 때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수가 있는데 나를 강사로 청해서 제주도 무슨 뭐 신라 호텔인가 어디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지역의 지방의 자치단체장들, 뭐 군수도 있고 시장도 있고 토지사도 있고 이런 이들이 다 모였죠. 거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그 권력의 칼날이 시퍼렇게 번쩍번쩍 할 때 그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제 무슨 소리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다음날 남산 지하실에 갔다가 큰 집에 가야 돼요. 네? 그런 시대에는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말이야. 요새 무슨 대통령을 뭐 모욕을 하고 그러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하면 넌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냐? 아, 그래도 해야죠.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재미로 하고 취미로 하고 이래서 한국 사회가 소란한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란합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 감당하고 나갑니다. 아니 오늘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건 괜히 하는 소리지. 이만한 민주화를 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될 우려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지배계급은 언제나 지배계급입니다. 농촌에서 인물이 나와서 일본의 정계를 대통령만 가난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참 육사를 가서 왜 갔는가? 그 학비를 안 내도 되니까 간 거지요. 그 사람들이 몰이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기회를 잡아서 그만큼 된 거지요. 다 가난했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은 먹을 게 없어서 뻥튀기 하고 이러면서 살았다는데 말이야. 그가 서울시장도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이는 자기 자신도 그랬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나는 생긴 것도 이렇고 목소리도 안 좋고 이렇게 아주 자기를 비하하니까 우리가 괜찮아요. 거기에 또 무슨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그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 오늘 대통령은 대통령의 따님이었으니까 또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기에 앞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따님이 대통령 된 거 보면 몰라? 그게 아주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이건요, 박정희가 이 국민에게 물론 반대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48대 52, 이건 언제라도 흔들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48대 52로 패배했으면은 여당 기회를 봐야지. 이래야 야당이 제대로 되지 말이야. 그걸 이 시대에 고쳐보겠다. 그 임기 5년 중에 그걸 흔들면 뭐가 됩니까? 민주주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그 손에 가기가 어려워요. 국민이 신뢰를 안 하니까. 그래도 협력할 일, 말은 국방, 안보, 여야가 없습니다. 경제도 그래요. 먹고 사는 일인데 먹고 살게 해주고 무슨 이 일을 해야죠. 그래도 지금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사실이죠. 잡아간다. 잡아갔으면 어때요? 그래도 조국을 이만큼 만들었지 않냐?
그럼 또 물어요. 그럼 군사구 됐다가 또 나면 어떡해? 내가 또 감옥에 가야지. 그건 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전두환 대통령의 잘한 걸 제주도에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가 생각만 해도 국지수지에 처음 흑자가 난 것은 누가 대통령 때인가? 전두환 씨가 대통령 때 아니에요? 그런 경제를 모른다는 핑계를 대고 경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내가 경제를 압니까? 그래서 경제가 잘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전두환이 생각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만큼 됐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경제는 그때에도 됐습니다. 그럼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20년 해외에 살더니가 돌아와서 어떤 부인이 이 한강을 누가 이렇게 만졌건 대단한 공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천호동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죠. 한심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그저 비만 많이 오면 전부 홍수나고요. 그러던 한강을 저만큼 만진 건 누구냐?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 한 겁니다. 이 88 올림픽의 개회사는 노태우 씨가 했지만은 88 올림픽을 이 나라에 유치한 것은 그건 전두환 씨가 한 겁니다. 그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본인도 시인하지만 이 나라 대통령이 돼요. 경무대건 청와대건 갔다가 임기를 다 마치고 무사히 걸어 나온 사람은 내가 최초의 인물 아니냐? 전두환 씨 말이고 동의해요. 그 뒤에는요, 대통령 하다가 도중에 물러나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 하다가 총에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자리가 잡힌 거는 사실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요. 남극에 세종 기지를 만드는데 크게 활약한 그때 책임을 맡았던 허 박사라는 애가 집에 와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전두환 씨가 아니면은 지금 세종 기지 남극에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이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고 독재해서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군침을 생겼대요. 내가 좀 맡아서 하면 어떠냐? 그 방면 사람들이 다 안 돼. 허 박사, 당신이 맡아서 해. 이렇게 딱 명령이 떨어져서 그 사람은 학자니까. 그래, 그걸 잘 해가지고 오늘 세종기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두환이 잘한 일이 뭐냐? 그러면 4가지에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5가지는 잘한 거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한 일이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 누가 앉았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한 인물들이 있는 중에 거기에 소위 합천의 군수가 앉아있다가 이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말이야. 김 교수가 자기는 가까우니까 전두환 대통령 얘기를 좋게 해요. 그래서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애한테 직통으로 가서. 전두환 씨 생각에 김 교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사실 나는 그이 때문에 말이야. 그이 때문에 내가 연세대학에 부총장으로 있었던 건 총장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그이 때문에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가가지고 2달인가 있었어요. 사표 다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 꼴이 됐지만은 이 꼴이 됐다고 잘못된 건 없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조국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동양 삼국주의 일본이 못해요. 텐노 hei가는 누굽니까? 텐노 hei가는 신입니다. 아라히토 카미 현인 신이에요. 텐노와 신세인이 시대에 오카스페카라 천황은 신성하여 불가침이니라. 그게 일본 헌법에 있었습니다. 메카더 장군이 다 그래서 뺐지만 말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 헌법에 처음에 명치 유신하고 만들었을 때 있었습니다. 천황은 신성하여 불가침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우동장사는 계속 우동장사만 하고 한국하고 달라요. 우골탑을 만들었지만요.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농촌 출신의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 나왔어요.
대학 안 나오면 어려워요. 아버지가 땅 팔고 논 팔고 심지어 소까지 팔아서. 이 연대 무슨 경영학과 나온 친구 하나가 한 번 그래요, 나보고. 나이가 많죠, 지금. 자기 아버지가 강남의 폐밭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강남의 폐밭을. 그런데 자기가 대학 간다니까 대학 가야지. 그리고 자꾸 뜯어서 팔아서 하나도 없대요. 다 폐밭이 없어졌는데 그걸 가지고만 있어도 자기가 물론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지만 자기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도 후회하지 않는데요. 이게 폐밭은 없어도 내가 대학 나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그의 말이 그때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앉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강남에 폐밭을 아주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요거 쪽에서 1학기 등록금 내고 저거 팔아서 그 다음 학기 내고 이래서 다 팔아서 하셨대요. 그렇지만 자랑스럽다. 그게 조국을 건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국의 민주주의의 일선을 담당하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양반집이 뭐야? 집안 좋은 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덕은 종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너무 똑똑해서 종교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종교 없이요 한 인간이 도덕적이기 어렵습니다. 도덕적이란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게 도덕적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웃에게 인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눈 감으니까 뭐가 보인다. 그건 종교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지. 보이긴 뭐가 보여. 볼 거 있으면 가서 들여다보면 될 걸. 눈 감고도 보인다. 그건 다 사람을 속이는 거고. 도덕은 종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나 절에 다니는 놈들 꼴 보기 싫어서 불교 안 합니다. 내 말이 왜 절에 다니는 놈을 보냐? 부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불교를 알지.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만나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절에 다니는 놈 보면 안 돼. 나는 한평생 개신교인이지만 나를 붙잡고 말해. 선생님, 나는 교회 다니는 놈들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놈을 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알지. 도덕의 근본은요, 종교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요. 아이, 선생님, 저놈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인가 장로인데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놈이 교회라도 다니니 그만하지. 안 다니면 더 못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교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웃에게 인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힘을 주는 게 종교 아닙니까? 세 번째 이 민족이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것은 일본도 못 따라요. 그것은 중국도 못 따라요. 한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산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내가 한인 사회가 있는 데는 거의 어디나 가봤어요. 강연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좀 민하게 굴어도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잘해요. 잘합니다. 상파울로에, 브라질에 몇 번 갔죠. 그런데, 거기는요, 요 가게가 쭉 있는 골목길이요. 그게 옷가게입니다, 다. 처음에는 유태인이 거의 다 잡고 있었어요. 유태인이 잡았던 옷가게를 전부 한국인이 들어가서 다 잡았어요. 유대인을 하나씩 둘씩 다 내쫓아가지고, 이게 한국인의 거리가 돼서 그 거리의 맨 끝에 가면 한국인의 공원, 그런 것도 조그만 게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유대인들 스스로가 한국인은 유태인 킬러다 그래요. 유태인이 한국인의 머리는 당할 수가 없다.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두고 보세요. 이제 그냥 무더기로 받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구소에 다 들어가 앉아서 지금 노벨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연구하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이 우수합니다. 중국이 민주주의를 해요.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당의 일당 독재입니다. 일본에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일본에 종교 없고 중국에 종교 없습니다. 한국은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끼리 싸우지 않고 정말 지도력만 제대로 되면은 종교계의 지도자들만 제대로 나오면은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인들,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기 위해 힘쓰는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이 우수한 민족이 정말 민주주의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 오늘은 제품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몇 분야에서는 세계 두드러진 거지만은 아직 메이드 인 잉글랜드,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저머니를 못 당해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아직도 메이드 인 재팬을 당하지 못하는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시대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너희 메이드 인 USA를 능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 되는 위대한 시대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조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고 도덕의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의 수준을 높여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조국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꼭 내가 시작하고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보세요. 질문 있으신 동문께서는 손을 드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8년 전에 사이판에 그 월드건설에서 그 송독비를 제막식 할 때 교수님이 직접 쓰신 그 송독비 하실 때 제가 모시고 갔던 임성학입니다. 오늘 만나 뵈서 감개무량하고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아주 역시 아직도 청년이시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지금 내년이면 미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젊음을 유지하시는 그 비결이 어떤 건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교수님의 그 천재성은 선천적이신가요? 후천적이신가요? 그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이 뭐 좋은 뜻을 가지고 질문 두 가지 한다고 하셨지만은 뭐 안 해도 될 질문을 한 거니까 꼭 대답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장수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중에. 아주 조금 있으면 88인데 옛날엔 70 사는 사람도 드물었는데 오래 사는데 그것이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번도 장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래 살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장수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장수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장수할까봐. 그러다 그만 이렇게 장수해서 죄송하게 됐어요. 그러나 내가 아주 건강하게 오늘도 사는 건 사실인데 제가 늘 서서 강의했죠. 앉아서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 최근에 와서 앉아서 하는가 하면은 서서 하면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걸상을 내주고 앉아서 하시오 그래. 제가 책도요 제목이 서서 말하는 까닭 이런 책도 썼어요. 그런 사람이 앉아서 하잖아요. 제가요 이런 꼴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머리도 새까맣고요 머리숱도 많고 그 숱 많은 머리에 자연적인 웨이브까지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이런 꼴이 된 게 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노력해야 별 수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세월이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미인도 없어요. 미인도 여기 여러분 있고 나는 오래오래 미인일 것이다. 천만에 다 가을바람 불어오면요. 미인의 눈은 저리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미인 끝.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또 오래 사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으신 분은 아주 좋은 뜻으로 내가 좀 좋은 말을 하길 바라는데 절대로 장수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장수하기 위해서 뭘 먹는다? 안 먹어요. 나는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나에게 제자들이나 뭘 자꾸 갖다 줘도 난 다른 사람 주어요. 내가 먹고 오래 살아라. 나는 필요를 느끼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몸에 해롭다는 건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술을 자꾸 퍼마신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그건 평생에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가 특색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그 말하는 재주도 있고 그런데 그거 타고나신 겁니까? 이런 건데 대단한 재주도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옛날에 양주동 선생은 나도 잘 아는 분이지만 그는 집차를 옛날 세우니까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실수해서 어디서 탁 묻게 될 때 양주동 선생 말씀이 야! 국보가 망칠 뻔했다. 국보가 잘못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이는 그렇게 믿고 사신 분이고요. 가까이서 뵈면 정말 천재입니다. 모든 걸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게 뭘 기억하는 게 많으냐? 어려서 기억한 것은요 잊어버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는 거고요. 아주 우리가 국민학교 때 기억한 시 한 수를 외국은 평양에 관한 거예요. 내 평양에 살았으니까요. 그건 역시 고향이 평양인 사람도 그렇지만 그 옛날 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가? 누가 이 시를 가르쳤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차차 자라면서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알게 됐는데 왕검성에 달이 뜨면 옛날이 그리워라. 영명사 우는 종은 무상을 말합니다. 흥망성쇠 그지없다 낭낭의 예자죄 만고풍상 비바람에 사라져버렸네. 해수야 푸른 물에 2000년 꿈이 자고 용악산 봉화불도 꺼진 지 오래입니다. 능라도 버들사이 정든 자취 간 곳 없고 금수산 오르나니 흰옷도 드물어라. 우뚝 솟은 모란봉도 옛 모양 아니었던 흐르는 백운탄이라 옛 태돈들 있으랴. 단군전에 두겨 눌고 기자며 밤비오면 옛날도 그리워라 추억도 쓰립니다. 이게 일제시대에 배운 노래 한 수인데 이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자 정성스럽게 질문을 해주신 그분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안 합니다. 다음 동문 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죠. 네.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이유원 회장님께서
김동길 연사님께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